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서영스타임즈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하는 서영석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휴가 갔다 왔고요. 또 갔다 오니까 또 김효진 PD가 또 일주일 휴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일아 PD와 손발을 맞출까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들은 몇 가지 되는데요. 우선 가계부채 문제를 오늘 아침 신문 사설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세월호를 빼닮은 낚싯배 참사에 대한 각 아침 신문의 우려는 9개 신문 모두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준표 지사의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한 동아일보의 사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간 통일론이 발언에 대한 조간신문들의 사설을 소재로 여러분들과 얘기할까 합니다. 자,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는 사실, 1,000조 원을 돌파했죠. 국내에서는 오히려 적게 다루는 편입니다. 특히 여론을 주도하는 보수 언론들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언급을 회피합니다. 우리 경제가 사실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성장 엔진으로 해서 그동안 달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성장의 한계라든지, 그리고 노년층의 증가, 그리고 청년층의 감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동산 신화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계속될 수 없다는 이런 명백한 현실을 곧이곧대로 국민들에게 전했다가는 이 정권의 부동산 부양 정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그 회사에서는 바깥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 방음장치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 웃음소리가 제발 안 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유형국으로 꼽았습니다. 이 가계가 1년 동안 번 돈에 비해서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자금 순환표상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이미 163%를 넘었습니다. 미국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113%는 물론이고 금융위기 위험 국가인 스페인의 13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옥스퍼드의 이코노믹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성장 엔진은 작동을 멈추고 있는데 가계부채만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채 규모도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가계부채 위험이 가장 심각한 나라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왜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스 부도 사태에서도 봤습니다만은 한 나라, 그리스는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 망가지고 있는데도 유럽이 그야말로 아노미 현상이 벌어집니다. 만약 한국이 붕괴된다면은 아시아 경제 혹은 세계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계부채에 대한 그 국내 언론의 외면을 보면서 IMF 때를 늘 연상합니다. 1997년 IMF 사태가 왔을 때 김영삼 정권은 해외에서는 끊임없이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은 철저하게 이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도 외면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 위기가 닥쳐왔듯이 가계부채 위험도 뭐 많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나 방송에서 이토록 외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이 이를 외면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IMF 사태가 오듯이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의 대붕괴도 어느 날 슬그머니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빚내서 집을 사라라는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역시 서민들입니다. 이런 걱정들이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은행과 보험업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잔액 100조 2천억 원 가운데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60%를 초과한 대출액이 42조 원이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대출액이 19조 7천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인 52조 원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어든다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대출자가 하우스포로 전락할 우려가 큰 위험 대출이다는 것이 홍종학 의원의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게 뭐 무슨 얘기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것은 현재의 집값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해서 대출을 해주느냐. 즉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60%라고 하면은 현재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2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요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집값이 폭락했을 경우입니다. 1억 2천을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집값은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대출금은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그게 바로 깡통 주택이 되는 거죠. 그 주택에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겁니다. 집값이 폭락했을 때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은 늘 낮게 책정이 돼야 마땅한데도 이 정권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올려서 이제는 60%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경향신문이 그리고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이 다뤘는데요. 경향신문의 사설부터 보겠습니다. 네, 경향사설 보겠습니다. 대출은 갚을 능력만큼만 빌리는 게 정상이다. 대출액이 담보물 가치의 60%를 넘는 가구가 보유한 집이라면 집값이 40% 넘게 급락했을 때 집값보다 대출액이 더 커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절반을 넘는 가구는 빚 갚느라 먹고 입고 즐기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인 정비율 60%, 총 부채 상환 비율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가중된 대출액도 9조 7천억 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정부는 무책임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전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완화를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한도를 각각 70%, 60%로 확대하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6월 말 기준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567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2% 늘었다. 2010년 이후 2분기 기준 연평균 증가율 5에서 7%에 비해 2배가량 높아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 위험대출은 71% 폭증했다. 이 정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래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이 정권의 DNA에 박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은 없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빚내서 집 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지금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대출 규제는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것이니까 대출 규제를 풀어서 옷을 두텁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그때는 70%까지 올렸어요.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주택가압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1억밖에 대출을 안 해주다가 이제 1억 4천까지 대출해 줄 테니까 그게 실제 너 돈 과거에는 1억이 있어야 2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40% 50%라고 칩시다. 50%만 대출해 준다면은 2억짜리 집을 살 때 1억밖에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그럼 자기 돈이 1억이 있어야 결국은 집을 산단 말입니다. 근데 70%를 올리면 1억 4천까지 대출을 해줘요. 자기 돈이 6천만 원만 있으면은 충분히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50%나 40%일 경우에는 에 비해서 70%를 올리면은 4천 내지 6천만 원을 더 빚을 안고 집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 빚 안 하면 어때? 대출 많이 해줄 테니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주택담보 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00조 원을 돌파하는 이런 기염을 토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늘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장 엔진이 멈췄다고 해외의 금융기관 연구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말하자면은 성장 엔진을 멈추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낮아서 매년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오는 젊은 층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질 좋은 직장을 찾아가느냐? 못 찾아갑니다. 무려 4분의 1, 즉 4사람 중에 1명은 아예 아르바이트로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사겠습니까? 집값이 계속 부양이 되려면은 40평형대 집을 50평형대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40평형대를 30평형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줘야 됩니다. 그 30평형대 집을 누가 사느냐? 20평형대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는 거죠. 실제로 저도 10평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20평, 30평으로 집을 늘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젊은 층들이 10평짜리 10평형 됩니다. 19평, 17평, 15평 이런 아파트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소득은 너무 낮고 그래서 원룸이라든지 심지어는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들이 집을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사활을 걸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낮춰가지고 그야말로 빚내서 집을 사기 때문에 간신히 부양되고 있는 이 부동산 버블 경제가 만약에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은 문제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높은 그런 대출을 위험대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향신문 사설 계속 봅니다. 네, 위험대출이 늘었음에도 하우스푸어와 깡통주택이 속출하지 않은 것은 저금리와 집값 상승 영향이 큽니다. 기준금리는 최근 1년간 4차례 인하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수도권 집값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띄운 집값은 조만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금리를 올릴 게 확실해 보입니다. 급격한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은 대부분 서민인 위험대출자에게 재앙입니다. 정부는 과연 이런 재앙을 예방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한국일보가 바로 그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위험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비은행권 그리고 비은행권 대출은 고금리입니다. 은행은 그래도 대출 이자라도 낮아요. 요즘은 아주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1억을 대출을 받아도 월 상한 이자가 3, 4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가계 부담이 매우 커지는 거죠. 문제는 제1금융권인 은행이 아니라 제2금융권인 저소은행부터 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은 이자를 더 물려요. 그래서 10%, 18% 이렇게 보통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벗어난 사채금융권으로 이제 제3금융권으로 하면요, 뭐 도대체 몇 %인지 알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한국일보에서 그런지 한국은행을 인용했는데요. 지난 2분기 저축은행 그리고 신협,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기관의 기타 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5조 원이 증가한 138조 원이 됐다고 합니다. 기타 대출이라는 것은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인데 이른바 가계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대출도 대출이 90%를 차지합니다. 이게 은행권은 그래도 저금리로 인해서 빚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제2금융권으로 오면은 전부 보면은 신용대출, 가계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대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어가지고 빌리는 겁니다. 고금리로. 한 분기에 5조나 늘었다는 것은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는 건데요. 이른바 가계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대출이 한 분기에 5조 원이나 늘었다는 사실은 그런 대출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 계층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문제는 이 비신용은행권 신용대출이 주로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이나 저소득 계층이 고금리를 무릅쓰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향후 금리가 오르면 심각한 채무불이행 사태를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말하자면 위험 대출 비중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이런 작은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경제 문제가 나오면 늘 걱정입니다. 이 정권이 결국은 뭔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소기업을 키워서 고용을 확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대기업의 목을 매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재벌 총수를 풀어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런 논리는 도대체 대한민국 이외에는 전혀 통용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로 재벌 총수나 풀어주는 이런 정권이 이 상황이 좋을 때야 상관이 없지만은 해외 시장이 얼어붙어서 미국이 금리라도 인상을 해서 그 파고가 대한민국에 몰아칠 때 과연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역시 서민계층입니다. 재벌들은 불황기에 몸집을 키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집중은요 다 공황시절에, 대공황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이런 사람은 훨씬 더 살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소비가 위축되니까 온 마켓이나 마트에서 할인 행사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비싼 명품들도 뭐 50% 세일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구매해야 될 서민계층은 돈이 없어요. 못 씁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절반 가격으로 뭐든지 소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좋죠. 그런 것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중소기업은 죽어나고 재벌들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점점 규모가 더 커집니다. 바로 고금리 위기가 닥쳐오면은 제일 먼저 피해를 볼 사람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 걱정에 이어서 또 조간신문 사설들은 이 낚싯배 참사에 대해서 뭐 일제히 다 다뤘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9개 조간신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뤘어요. 물론 그 정도는 다릅니다. 나중에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제주도의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였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낚시꾼 20여 명을 태우고 5일 오후 7시 25분 추자도에서 전남 해남을 향해 출항한 돌고래호의 사고 및 구조 과정 자체가 작년 4월의 세월호 침몰과 판박입니다.
탑승자 명단에는 22명이 적혀 있지만 성선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정확히 몇 명이 탔는지조차 모릅니다. 생존자 1명은 아예 명단에 없었고요.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4명은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낚싯배 타봐서 아는데요. 개판입니다, 이거. 사전에 신고를 하고 미리 이제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낚싯배 회사에서는 아니면 낚싯배를 운영하는 사람은 예약자 이름을 근거로 해서 승선자 명단을 제출을 합니다. 근데 안 오는 사람이 꼭 생겨요. 게다가 그냥 와가지고 나도 좀 탑시다 하면 안 그래도 비어있는데 아이고 잘됐다 이거 태웁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명단에도 없는 생존자가 나오고 그리고 아니 승선을 했다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동아일보 샷을 보겠습니다. 세월호 빼닮은 낚싯배 참사 정부는 뭐가 달라졌나? 동아일보마저 이 정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개조를 부르짖으며 해양경찰 조직을 해체에 편입시키는 식으로 국민 안전처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후 해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안전처가 존재하는지 국민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 해경은 밤새 한 명도 구하지 못했고 사고 다음 날 오전 6시 25분경 3명의 생존자를 구한 것은 이번에도 해경이 아닌 어선이었다. 그 규모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진짜 판박이 아닙니까? 해경은 밤새 한 명도 구조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생존자를 구한 것도 어선이었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어요. 도대체 해경을 해체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습니다만은 달라진 게 도대체 뭡니까? 윗대가리가 안 달라지니까 아래 사람들도 달라질 리가 없는 거죠. 생존자들에 따르면 출항 직후 쾅 하는 소리가 나고 배가 뒤집히자 선장은 배가 해경과 연결돼 사고 나면 구조하러 온다. 걱정하지 마라. 금방 온다며 탑승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돌고래호처럼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달린 배에는 긴급 조난 버튼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같이 출항한 돌고래 1호 선장이 직접 신고할 때까지 왜 해경이 몰랐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돌고래호는 사고 직후인 5일 오후 7시 40분경 통신이 끊겼는데 해경이 신고를 접수한 것은 1시간 20분도 더 지난 오후 9시 3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낚시 어선은 선박 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성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낚싯배 영업을 한 돌고래호는 7년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가 불법으로 선박 개조를 하고 평형수를 줄였는데도 버젓이 운항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의 안전규정이 강화됐지만 낚싯배는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지난달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휴가철 해양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전남도도 낚싯배 일제 점검을 했는데 다 신용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국민안전처로 바꾸면 뭐하고 그리고 휴가철 해양안전점검을 하면 뭐합니까? 아니 노무현 정권 때나 김대중 정권 때의 그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경 지금은 국민안전처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그때 공무원 지금 공무원 합니다. 아니 정권 바뀌었다고 공무원들 다 잘라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하고 이 공무원하고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세월호 때 일어났던 그 불법들 그거 좀 제대로 캐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세월호 유족들이 그렇게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맨날 며칠을 광화문에서 농성을 해가지고 세월호 특별조사위 만들었더니 지금 해수부가 그걸 컨트롤하겠다고 해가지고 크린 난리 브루스를 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 고집을 부리고 또 부려서 도대체 해수부가 컨트롤을 하면은 안 하면은 그 7시간 동안 실종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조사하러 청와대로 쳐들어간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그렇게 세월호 참사 그 특별조사위를 그렇게 홀대하고 박대하더니 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더 웃기는 거는요. 내 동아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렸는데 동아일보 사설 말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 안전의식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 지랄 병을 치고 있어요. 그 탑승자들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상당수 승객이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하면서 정부 대책만으로 곳곳에 도살인 위험을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모두가 사고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스스로 안전을 위한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구진적 참사는 반복될 것이다 라면서 슬그머니 그 책임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들에게 돌립니다. 물론 승객들이 구명조끼 입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저도 남쪽 지방, 제주도는 아닙니다만은 발리라든지 또 세부라든지 이런 데 여행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배 타면은 전부 구명조끼 줍니다. 그때 다 구명조끼 입어요. 외국에 나가면 입으면서 국내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안 입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요. 구명조끼가 비에 젖어서 축축한 데다가 관리 상태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아니 축축한 구명조끼를 보니까 이게 제대로 뜨지도 않을 것 같은 구명조끼를 갖다가 구비해놓고 입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에이 배가 뒤집지도 않을 건데 아니 이걸 뻔할 뻔짜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는 입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의식 물론 지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안전의식이라는 게요. 국민들이 위대하고 고매해서 생기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안전의식이 발달한 나라들 가보면요. 그 나라 국민들이 고매하고 그리고 위험에 대한 의식이 투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안전조끼를 안 입으면 아예 배가 출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승객들이 안전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은 그 회사 망하고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입힌 다음에 출항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뭘 입히고 가든 안 입히고 가든 아무도 규제를 안 하니까 승객들이 싫다면은 돈 낸 사람이 갑인데 돈 낸 사람이 안 입겠다는데 낚시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국민들의 안전의식 탓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안전의식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몇 년간 생활한 적이 있는데 거기 애들 교육시킬 때 안전교육을 가장 철저하게 시킵니다. 유치원 때부터 안전교육 시켜요. 애들 유치원 갔다 오면 재밌다고 그럽니다. 오늘 소방서 놀이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이 났을 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제가 갔을 때 LA 쪽이었어요. 그때 그 꼬맹이가 지금 커가지고 미국에서 무슨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참 세월 많이 흘렀다라고 생각했는데 재촉하죠. 그 꼬맹이가 가가지고 소방서 놀이 했다면서 모자 같은 거 이상한 거 쓰고 와가지고 저한테 자랑하는 게 엊그제 같아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교육과 과정에 반영해서 시켜야 어른이 돼서도 구명조끼 당연히 입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특히 50대 60대 안전교육 하나도 안 하고 자란 세대예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저도 60대, 지금 50대입니다만은, 내년부터 60대입니다만은, 보면 사실 좀 창피할 지경이에요. 입으라고 해도 안 입어. 괜찮아. 내가 괜찮다는데, 나 빠져 죽을 거야. 이 지랄 하는 놈도 있어요. 참, 대한민국 제대로 되려면은, 이 인간들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또, 아주 그냥 주말만 태면은 그냥 상이다, 강이다, 운동을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죽지도 않아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국가입니다. 어떻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국민 탓하는 것은 진짜 남사스러운 일입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게 그렇게도 고깝습니까? 그래서 국민까지 끼워 넣어야 그래야 좀 균형이 있는 언론처럼 보입니까? 라는 질문 하고 싶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하죠.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전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타임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를 도와줬던 김효진 PD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우리의 만능 일꾼 김일아 씨, 뭐, PD인지 아나운서인지, 뭐, 저도 잘 구별이 잘 안 가요. 하여튼 만능 일꾼 김일아 씨가 도와주고 있는데요. 좀 미숙하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해량을 바라겠습니다. 해량 너무 어려운 말 썼나? 자, 우리 김효진이 아니라 김일아, 만능 일꾼. 잠깐 우리 청취자들에게 짧게라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PD이자 아나운서이자 방송인으로 일하고 있는 김일아입니다. 알레그로를 연장선으로 해서 지금 서영석 타임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 PD님 돌아오실 때, 또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 자리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당찬, 인사말이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이제 뭐 거의 맛이 가 있는데요. 이제 그야말로 대권 꿈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서 뭐 지금 대충 불구속으로 정권의 보위를 받아서 뭐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경남지사로 끝나면은 또 설렁설렁 넘어갈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꿈을 피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문제로 부상을 합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그 사실을 안다는 얘기예요. 괜히 홍준표 했다가는 안 그래도 성완종 리스트가 새누리 정권의 아킬레스건인데 그걸 갖다가 굳이 리마인드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조차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는 이제 거의 맛이 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자기 편에게서 버림받을 때 가장 불쌍한 거거든요. 자기 편에게서 버림받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하니까 나무에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 홍준표 지사가 공무원 골프 대회를 열었다가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동아일보가 웬일인지 이제 뭐 마탱이에 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동아일보만이 이 홍준표 지사의 골프 대회 개최를 비판을 했는데요. 골프에 관해서라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골프 금지령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인데다가 골프 안 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남자들 장관들 모여가지고 혹은 그 고위 당직자들 모이면은 뭐 서로 총대를 매라 그런 얘기를 한대요. 대통령한테 좀 골프 금지령 좀 해제해달라고 얘기 좀 해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한다는 얘기가 뭐 일부 언론에 의해서 흘러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취미생활이 다 그렇듯이 자기가 안 해보면 모릅니다. 부모들이 게임을 할 줄 알면은 자식들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고 하지 못해요. 그러나 저 같은 세대들은 뭐 게임하면 갤러그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상한 RPG 게임 같은 데 빠져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피인이 되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를 안 쳐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골프 금지령 강도는 센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박근혜 정권이 늘 그렇습니다만 유체이탈 합법 내가 언제 골프 금지령을 내렸어. 취하고 하지 말란 적 없어. 골프 금지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척 보면 삼척이라고 보면 모릅니까? 야 골프 했다가는 삭살나겠다 싶어서 다들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취임 초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골프 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빠서 골프 칠 시간 있겠냐. 골프 치지 말란 얘기죠. 골프 치지 말라고 얘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골프 치는 놈은
하는 일 바쁜데도 불구하고 골프 치러 가는 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올 2월인가요? 국무회의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골프 얘기를 꺼내자. 아니, 그런 것 설성수음하라고 하면 기쁘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얘기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 전임자인 유진용 장관 어떻게 잘린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잊어먹어도 장관들은 다 압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대로 그냥 모가지 늘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무원들이 휴일이나 휴가 때 자기 돈 내고 골프 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친데요. 문제는 도지사가 나서서 보란 듯이 전례 없는 공무원 골프 대회를 연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라면서 동아일보가 자숙해야 될 홍준표 지사 공무원 골프 대회를 열다니 라는 제아의 사설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동아일보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자,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제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1회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골프대회를 강행했는데요. 제1회라고 이름 붙인 것 보면 앞으로도 계속 열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홍 지사는 개회식에서 골프를 국민적 스포츠라고 소개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등산과 축구는 해도 되고 골프는 못하게 하는 위정자의 인식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골프대회를 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내 골프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골프 붐이 일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비용과 접근성 면에서 볼 때 골프를 국민 스포츠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도의 전체 공무원 2만 3천여 명 가운데 140여 명만 참가했으니 공무원 사기 진작이란 취지도 무색합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25만 원씩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1에서 3위의 팀에 준 상금 600만 원은 홍 지사가 자신의 업무 추진비에서 댔다고 하나 그 돈 역시 국민 세금입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이나 도내 전면 무상급식의 폐지처럼 논란이 심한 사안들을 신념에 따라 뚝심 있게 밀어붙여 지지층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골프대회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는 1억 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라 어느 때보다 자숙해야 할 상황입니다. 고위 공직자에겐 톡톡 튀는 배짱보다 절제하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공적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 동아일보의 사설이었습니다. 역시 동아일보 사설 아니랄까 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나 도내 전면 무상급식의 폐지 이 신념에 따라서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네요. 이렇게 칭찬을, 이것도 뭐 칭찬받을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이걸 칭찬하는 동아일보가 아니 네가 지금 1억 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런 인간이 골프 대회를 열어? 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국내 골프 인구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골프를 친다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골프채 제대로 된 거 구하려면요 최소한 한 200만 원 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 게 홈쇼핑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그렇다는 얘기 100에서 2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한번 나가자면은 그 이른바 피 골프장 입장료 그리고 캐리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공무원 도지사회 공무원 골프 대회를 열었다고는 하지만은 행편되는 고위 공무원들 아니면 가기 어려워요. 가기 어렵습니다. 아니 9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 8급 공무원들이 여기 골프 대회 가겠습니까? 불과 몇 점, 한 점도 안 되는 그런 고위공직자들 모아가지고 골프 대회 열면서 상금 600만 원도 홍준표 지사 업무 추진비는 세금 아닙니까? 홍준표 지사 개인 돈입니까? 그리고 참가자들한테 25만 원씩 또 받았어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요즘 저기 노량진 공시족들에게 희망인 구급 공무원 되면은 월급 얼마 안 됩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 인기가 있는 거는요 복지 혜택이 좋고 그리고 잘릴 위험이 없고 다른 무엇보다도 다들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처럼 그렇게 실적 가지고 쪼아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장점일 뿐이에요. 월급은 짭니다. 짜요. 구급 공무원 한번 대보세요.
뭐 8급, 7급, 6급, 5급으로 올라가면 형편 많이 나아지긴 합니다만은 공무원들이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게 풍족하게 살 형편 못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경쟁을 치열하게 안 해도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갖고 있는 또 복지 혜택이 만만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 데 가면은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대출도 뭐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복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만두고 나가면은 공무원 연금 일반 연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내고 골프대회 참가라고 그러면은 속으로 뒤돌아서 가지고 까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럴 겁니다. 공무원들이라고 뭐 지금 일반 기업들처럼 그렇게 치열한 경쟁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상사의 부탁 아닌 명령 아닌 부탁을 무시하고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만만한 조직 또한 아닙니다. 이게 안팎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고 사는 공무원들 모아가지고 제1회 도지사회 골프대회를 연다는 게 제정신이 박힌 일입니까? 오죽하면은 어지간하면은 얘기 안 할 도하일보가 나서가지고 홍준표 너 제정신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홍준표를 조지기 위해서 이 사설을 다룬 것 아닙니다. 사실 홍준표뿐만이 아니고요. 새누리스러운 인간들 중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이 이럴 겁니다. 홍준표가 워낙 별난 인간이고 돌출형 인간이라서 내가 총대 몇 개 해가 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그런 짓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마 심정적으로는 홍준표 딱 그렇게 동조하고 아이고 준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동아일보는 이걸 비판을 하느냐.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골프장에 가는 인구가 대한민국에 많아봤자 몇 만이나 되겠습니까? 500만 되겠습니까? 1000만이 되겠습니까? 그래 1000만이라고 합시다. 말 안 되지만은 그러면 나머지 4000만은 골프 안 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홍준표가 세금 가지고 골프대회 만들었다 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 600만 원이나 상금을 줬다더라. 합쳐서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다들 그럴 겁니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를 돌출인간으로 만들고 말하자면은 새누리당 지지자들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홍준표 지사 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딱히 친분 있는 사이도 아니죠. 저도 과거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이었는데 민주당 때부터 출입 좀 했으니까 뭔가 좀 돌출형 인간이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만은 홍준표도 참 관운이 있는 사람이죠. 동대문에서 낙선하고 그때 그 민병도한테 졌던가?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야말로 한량 뒤에 있는데 우리의 또 위대하신 김두관 지사가 대통령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후보에 경선하겠다고 지사직을 던지시는 바람에 경남도지사를 무소속이지만은 사실상 야당이 처음으로 도지사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뻘짓을 하는 바람에 홍준표가 결국은 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를 보면서 관운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홍준표의 한계는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온갖 욕을 먹으면서 진짜 어려운 폐업하고 그리고 도내 전면 무상급식 폐지를 해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가 했더니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영락하는 홍준표 지사를 보면서 홍준표 씨 그렇게 살지 마시오 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휴가 동안에 사람을 몇 분 만났는데요. 전 그동안 뉴스도 안 보고 SNS도 안 하고 아주 그냥 편하게 잘 놀았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진짜 거의 3년 만에 그렇게 노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또 책 쓴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우리 동네 와가지고 그 책 쓸 때 공짜로 이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제주도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에 펜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그분이 겨울에는 방 많이 비니까 쓸 때 와서 책 쓰시라 해가지고 사전 답사차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부산에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밀양에도 갔다 왔습니다. 뭐 경상남도 그리고 호남 쪽에서도 한 분이 초빙을 했는데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갔습니다. 이제 뭐 뉴스 전혀 안 보고 사니까 그것도 참 편안한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업계에서 은퇴해버릴까 하는 그런 유혹도 이제 있었는데 아예 또 참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뉴스를 안 봤다는 게 저희 초점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 진짜 문제 많은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뭐 말하고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치매 아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지금 이제 60대 초반이 무슨 치매입니까? 치매는 원래 그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변명을 해줬습니다. 사실 요즘 뭐 저기 TV 특히 이제 그 케이블 TV를 보면은 여기저기서 나오는 70대라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들 10년은 젊게 사는 것 같아요. 74살, 뭐 75살 되는 분들도 과거 60대 초반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60대이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치매가 일단은 말이 안 되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잡한 일은 하기 싫은데 대통령으로서 좀 뭔가 이 폼 잡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갖고 그 얘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신문들이 다뤘는데요. 경향신문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 간 통일론이 발언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그래도 걱정 많이 해줍니다. 예.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경향신문 사설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방중 귀국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곧 이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다양하게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등 주요 주변국을 대상으로 통일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비친 거죠. 중국과의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을 확고한 통일 지지자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경향신문 사설의 서두인데요. 경향신문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지적하고 있는지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의 말을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북한은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흡수 통일을 노린 것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대통령이 통일을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북한으로서는 남한이 발전된 한중 관계를 이용해 자신들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은 뒤 흡수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이라고 반발한 것도 이를 시사합니다. 북한 조평통 대변인이 한 이야기는 물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무엄하기는 얼어 죽을 무엄이야. 도대체 아니 공식 기구 대변인이 극히 무엄하다는 말을 넣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북한도 정상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시각은 정말로 초보적인 지식도 모자라는 부분으로서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새누리당 대변인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인 박근혜 각하에 대해서 뭐가 멋이라? 무엄하게 짝이 없는 발언이다 라고 논평하고 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 새누리당은 북한하고 좀 비슷하게 가긴 가더라고요. 가끔씩 보면은 마탱이가 가가지고 그래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식적인 논평에서 극히 무엄하다는 이따위 말을 넣는 북한 조평통도 참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남한도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정상적인 나라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이라는 말은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손 치더라도 북한은 바로 코 위에 대한민국의 인구와 재력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안에 남한 면적이 9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즉 인천과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부의 절반 이상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코위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만 문이 대기하고 있어요. 북한이 정권 붕괴 위기에 놓여가지고 미친 짓을 해가지고 포탄을 쏴대면은 대한민국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행정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자고 박정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니까 새누리당이 옛날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하자던 묘청처럼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행정 수도 이전을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그 결과 지극히 안보적으로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북한을 어쩔 수 없는 실체로서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필연적인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빨리 통일해가지고 김정일이 김일성 일 갖다 때려 부시고 김정은이도 작사를 내고 그래서 북한을 해방시키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웃기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습에는 도사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많아요. 대행교회, 재벌들 다 세습합니다. 아니, 지들은 세습해도 되고 북한이 세습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도 김일성이도 북한을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세습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세금도 안 되고 세습 안 한다. 삼성 아닙니까? 여하튼 말이 자꾸 옆으로 새는데 영감이 되는 전조입니다. 이것도. 말이 새는 게 말이 자꾸 새고 새가지고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이 뭐지? 하는 게 이게 이제 영감 정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영감탱이 정상에 이제 접어드는 거 보니까 저도 곧 아마 영감이 될 모양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부인할 수 없는 실체로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던 수치라도 겉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시진핑이 앞에서 도대체 무슨 대접을 받았길래 헬렐레 해가지고 그때 얘기를 해서 북한이 이렇게 지랄 연명을 떨도록 하느냐. 이게 바로 이 사설을 쓰는 사람들의 언론인들의 지식인들의 걱정인 겁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그런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외교적인 발언에는 신중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발끈하도록 만든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죠. 경향신문 사설 계속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중 외교 결과에 고무돼 있지만 방중 외교에서 잃은 것도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정상이 밝힌 것처럼 남북한의 의지이며 첫 관문은 남북관계의 개선입니다. 북한은 고립시킬 대상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여야 할 파트너입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방중기간 북한을 안심시켜 통일의 장으로 한 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한중 간 통일 논의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언급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북한을 때려붙이라는 거 속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북한을 안심시켜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어. 말하자면 북한이 자체 붕괴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연착륙을 해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아닙니까? 그게 가장 비용 적게 드는 일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해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당장 멸망해서 북한의 난민들이 남원으로 밀고 오는 거 좋아합니까? 라고 여론조사 하면요. 100이면 100 다시 싫다고 그럴 겁니다. 지금 의식이 이미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마당에 북한이 발끈해서 전쟁이라도 일으키길 바랍니까? 정말 웃기는 게 그거예요. 이른바 보수라고 자칫 참칭하는 이들을 보면은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할 것처럼 날듭니다만은 정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튈 놈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을 해요.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썼겠습니까? 통일의 당사자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북한입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북한 정권과 주민을 통일의 큰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통일도 힘들고 설사 된다고 해도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도 유체이탈 합법 잘 쓰는데 하여튼 유체이탈은 하여튼 이 정권과 이 정권을 옹이하는 언론들의 DNA에 박혀있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유체이탈을 하느냐고. 아니 그렇게 좀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주둥아리만 까지 말고. 근데 말은 맞는 얘기예요.
북한 정권과 주민을 통일의 큰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통일도 힘들 뿐더러 뭐 전쟁을 하면서 하는 통일이라는 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아가지고 전쟁으로 통일하면은 이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설사 된다고 해도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평통 대변인이 이번 한중정상회담 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모욕, 모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사실 웃기는 발언이거든요. 예, 반발한 것은 조선일보적인 시각입니다. 통일에 대한 그들의 공포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노가리를 까고 있는데요. 중국이 또한 한민족에 의한 통일이라고 강조한 것도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을 인정한 거 아닙니다. 한민족에 의한 통일을 그 민족은 북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도 한반도에 대해서는 이미 남한으로 결정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기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러시아 입장도 우리 희망대로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뭐 아마도 중국과 너무 밀착되는 모습을 보여서 미국과 일본이 혹시라도 싫어할까 봐서 일본은 이런 사설을 쓴 것 같은데요. 그러나 대통령이 정말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통해서 늘 그 발언이 나오고 나면은 아이쿠 도대체 라는 걱정을 끼치는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도 정상은 아닌 국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떡합니까? 메멘토 몰인가요?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저도 치매인가 봅니다. 메멘토 몰이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그 반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뭐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굳게 참고 견딜 따름입니다. 서영스타임즈의 포맷이 서영스타임즈도 아닌 것이 과거 라디오 비평도 아닌 것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김효준 PD가 휴가 갔다 와서 뭐 다시 복귀를 하든 아니면 사직을 하든 그때 가야 새로운 포맷을 다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겁니다. 저라고 영원히 이 방송 하겠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